스웨덴의 작가 요나손이 쓴 장편소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녹음입니다. 8장 2005년 5월 3일 화요일부터 5월 4일 수요일. 기자회견장에서 돌아온 양동이는 생각을 정리해 볼 양으로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볼트가 정말로 백세 노인을 납치한 걸까? 아니면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 정답은 나오지 않고 골치만 지근지근 아팠다. 결국 포기한 그는 보스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했다. 보스는 말림 셰핑에 남아 추후 지시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통화를 마친 양동이는 다시 앞에 놓인 맥주잔을 노려보았다. 상황이 너무도 힘들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 짜증이 나는데 이제는 두통까지 밀려왔다. 이 짜증나는 현재에서 도피하고자 그의 정신은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양동이는 지금 알란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는 장소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브라우스 마을에서 범죄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비슷한 부류의 동네 젊은 애들과 어울리다 마침내 The Violence라는 이름의 오토바이 폭주족 클럽을 결성했다. 그가 무리의 두목이었다. 담배를 훔쳐올 다음번 카페 겸 담배 가게를 결정하는 이도 그였고 The Violence라는 클럽 이름을 지은 이도 그였다. 또 매우 불운하게도 자기 여자친구에게 10벌의 훔친 가죽 잠바에다 클럽의 이름을 수노와 색이라고 시킨 이도 바로 그였다. 이사벨라라는 이름의 이 처녀는 학교에서 스웨덴어 쓰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고 영어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영어에 약한 이사벨라는 착각을 했고 10벌의 가죽 점퍼에는 당초 계획한 이름 대신 The Violence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클럽의 멤버들 역시 학업 지진아들이어서 그 누구도 철자상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백시에의 큰 콘서트홀 담당자가 브라우스의 바이올린들 앞으로 서한을 보내왔을 때 클럽 멤버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편지에는 당신들은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느냐? 만일 그렇다면 이 도시의 저명한 실내악단 무시카 비타에와 협연할 의향이 없느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양동이는 모욕당한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자기를 놀리는 거라고 믿은 그는 어느 카페 겸 담배가게를 터는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어느 날 밤 백시에로 쳐들어가 콘서트홀의 유리창을 박살내버리기로 결정했다. 건방진 녀석들에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하는 법.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다만 양동이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돌멩이에 가죽 장갑이 걸려 함께 홀 안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 즉시 경보벨이 요란하게 울렸고 양동이는 장갑을 회수하지 못한 채 황급히 철수해야 했다. 장갑 한 짝을 잃는다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이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겐 더욱 슬픈 일이며 그날 밤 양동이는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 속에서 장갑도 끼지 못한 손으로 핸들을 부여잡고 브라우스로 기환했다. 그런데 슬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너무나도 헌신적인 여자친구는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가죽 장갑 안쪽에다 이름과 주소를 정성껏 쑤놓아 주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신문을 위해 들이닥쳤다. 양동이는 콘서트홀 책임자가 먼저 도발한 게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The Violence의 갱단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발표되었고 양동이는 브라우스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우라통이 터진 그는 다음번의 카페 겸 담배가게를 터는 대신 거기에 불을 질렀다. 불행히도
불가리아인과 터키인의 피가 섞인 카페 주인이 도둑 드는 걸 방지하려고 카페 창고 안에서 자다가 하마터면 불고기가 될 뻔했다. 또 양동이는 여자친구가 정성껏 이름을 수놓은 다른 장갑 한 짝을 범죄 현장에서 잃고 나오는 바람에 얼마 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네버 어게인의 보스를 만난 곳이 거기였다. 형을 마친 그는 이제 브라우스의 이사벨라와 결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마을이나 여자나 몹시 재수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The Violence의 갱단은 여전히 브라우스에서 살았고 그 멤버들은 여전히 잘못된 철자가 새겨진 가죽 점퍼를 입고 다녔다. 그들은 최근에 활동 분야를 바꿨다. 자동차를 훔쳐 계기판을 조작해 주행거리를 속여서 파는 일을 전문으로 삼은 것이다. 아주 짭짤한 장사였다. 갱단의 새 두목이 된 양동이의 동생 말마따나 실제 주행거리보다 계기판에 찍힌 숫자가 반밖에 되지 않은 차들에 사람들은 환장하므로 양동이는 동생 또는 과거의 삶과 이따금 접촉하는 일은 있었으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빌어먹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현재가 짜증나 과거로 돌아갔는데 과거도 짜증나는 건 매일반이었다. 에이, 맥주나 퍼마시자. 생각하고는 보스의 지시도 따를 겸 호텔방 하나를 얻어 들어갔다. 아론손 반장이 경찰견 키키와 조련사와 함께 비드세르에서부터 이어지는 철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서 오셰르스 슈티케브루크에 도착한 것은 컴컴한 밤이 다 되어서였다. 오는 내내 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론소는 지금 우리가 저녁 산책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이 개 녀석이 알기나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버려진 궤도차에 이르렀을 때 키키는 갑자기 마치 사냥감을 감지한 사냥개처럼 딱 멈춰 서더니 한쪽 앞발을 발딱 쳐 들고는 맹렬히 지서대기 시작했다. 아론선 반장의 가슴 속에 희망의 구름이 몽실몽실 피어올랐다. 녀석이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뜻이 있는 거요? 그가 조련사에게 물었다. 아, 그러면요. 조련사가 단언했다. 이어서 키키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바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내게 통역 좀 해 주시겠소? 반장은 여전히 세 다리로 선 채 맹렬히 지저대는 개를 가리키며 부탁했다. 녀석이 지금 말하기를 최근에 죽은 사람 하나가 이 궤도차에 실려 운반되었다고 하는군요. 죽은 사람? 지금 시체를 말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순간 반장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네버 어게인 갱단의 멤버 하나가 그 불쌍한 백세에 놓인 알란 칼손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금까지 입수된 다른 정보들에 부합하는 또 다른 가설이 떠올랐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예쁜 언니는 귤잼 바른 감자를 곁들인 비프스테이크와 맥주, 그리고 29가지 약초와 향료를 석 달 동안 화주에 담가 만든다는 감멜단스크를 그들에게 대접했다. 손님들은 몹시 배가 고팠지만 먼저 알고 싶은 게 있었다. 조금 전 창고 쪽에서 울부짖는 짐승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소냐? 내 코끼리. 예쁜 언니가 대답했다. 코끼리? 율리의스의 눈이 둥그레졌다. 코끼리? 알란의 눈도 동그래졌다. 아닌 게 아니라 코끼리 울음소리 같다고 느꼈어. 베니가 말했다. 과거의 핫도그 노점상이었던 사내는 그녀를 한 번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지금 2번 보고 3번 보고 자꾸만 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이 풍만한 가슴의 빨강머리 아줌마는 파실린나의 소설에서 금방 튀어나온 인물 같았다. 핀란드 작가가 코끼리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쓴 적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베니의 생각으로는 그 책에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였다. 예쁜 언니는 8월의 어느 아침 자기 집 정원에서 열심히 사과를 따먹는 호피동물 한 마리를 발견했다. 만일 이 암코끼리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자기는 지금 백시액에서 공연 중인 순회 서커스단 소속으로 전날 저녁 조련사가 이를 땡땡이 치고 시내 술집에 목 좀 축이러 간 사이 자기 역시 목 좀 축이려고 서커스단 천막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석양 무렵에 헬리아시엔 호수에 이른 녀석은 목 축이는 것 이상의 것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자, 시원하게 목욕이나 한판 하자 라고 중얼거리며 녀석은 첨벙첨벙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이 허전해지면서 졸지에 깊은 물에 빠져버린 녀석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영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반적으로 코끼리들의 사고는 인간만큼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 암코끼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몸을 돌려 4미터만 돌아가면 무태에 닿을 수 있는 것을 발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나올 때까지 2.5km를 줄창 헤엄쳐 나갔다. 이 코끼리의 특이한 논리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경찰과 서커스 단원들은 코끼리의 발자국이 수심이 15m에 달하는 이 호수의 언저리에까지 이어진 것을 보고는 녀석이 익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둘째, 하지만 팔팔하게 살아있는 이 암코끼리는 어둠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예쁜 언니네 집 사과나무에까지 이르렀다. 예쁜 언니는 물론 이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지역신문에서 실종된 그리고 아마도 어디엔가 죽어 있을 코끼리에 대한 기사를 읽고 대충 짐작했다. 지금 이 동네에서 산책을 즐기는 코끼리가 여러 마리이지는 않을 터 정원에서 어슬렁거리는 저 녀석은 필시 신문에서 말하는 그 코끼리일 듯 싶었다. 예쁜 언니는 코끼리에게 이름부터 지어주었다. 자신의 우상인 여가수 소냐 헤덴브라트의 이름을 따서 소냐라고 지었다. 그리고 나서는 독일 셰퍼드건 부스터와 이 덩치 큰 신참이 평화롭게 동거할 수 있게끔 며칠 동안 그들과 협상을 벌여야 했다. 겨울이 왔고 당연한 얘기지만 엄청난 식욕의 소유자인 가련한 소냐의 먹이를 구해야 했다. 마침 이 무렵 예쁜 언니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외동딸에게 100만 크로나의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는 20여 년 전에 당시 잘 나가던 빗자루 회사를 매각하고 은퇴한 이후로 그 매각 금액을 통통하게 불려놓았던 것이다. 이제 밥 굶을 염려가 없게 된 이 예쁜 언니는 개와 코끼리를 풀타임으로 보살피기 위해 접수창구 직원으로 일하던 로트네 병원에 사표를 냈다. 봄이 돌아왔고 소냐는 다시 신선한 풀과 나무 잎사귀를 뜯어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메르세데스 승용차 한 대가 뒤닥쳤다. 2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별세한 이후 처음으로 인간들이 그녀의 집들에 발을 내디딘 것이다. 예쁜 언니는 세 남자에게 자신은 운명을 거스르는 스타일이 아니다 때문에 방문객들에게 소냐의 존재를 숨길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란과 율리우스는 예쁜 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고 베니는 이야기가 끝나자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소냐는 왜 저렇게 울부짖는 거죠? 어딘가 몹시 아픈 것 같은데. 아 씨발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예쁜 언니는 놀라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베니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음식을 다시 한 입 천천히 떠먹으며 뜸을 들였다. 난 거의 수의사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연을 긴 버전으로 들려줄까요? 짧은 버전으로 들려줄까요? 모두가 긴 버전을 원했다. 하지만 예쁜 언니는 거의 수의사나 다름없는 사내가
일단 창고로 가서 소냐의 아픈 왼쪽 앞 다리부터 살펴봐 주기를 바랐다. 식탁에 남은 알란과 율리우스는 어엿한 수의사가 어떻게 하여 쉐드르만란드에서도 가장 후미진 마을 중 한 곳에서 핫도그나 파는 신세가 됐는지 몹시 궁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의사가 말총머리를 하고 있다니 대체 무슨 짓인가? 정말이지 요즘 세상은 모든 게 제멋대로였다. 1940년대에는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금방 짐작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만일 장관이 말총머리를 하고 나온다면 상상이 돼요? 율리우스가 쿡쿡댔다. 베니는 능숙한 솜씨로 코끼리를 진찰했다. 그는 과거에 콜모르텐 동물원에서 인턴 연수를 하면서 이런 종류의 환자들을 접한 적이 있었다. 발톱 아래에 조그만 나뭇가지 하나가 박혀서 발 전체가 퉁퉁 부어오른 거였다. 예쁜 언니가 빼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여자라 힘이 부족했던 것이다. 베니는 소냐를 부드럽게 달래면서 커다란 집게를 사용해 나뭇가지를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 발은 심하게 감염된 상태였다. 항생제가 필요하겠는걸. 적어도 1kg 정도. 베니가 말했다. 당신은 뭐가 필요한지 안다면 난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예쁜 언니가 말했다. 두 사람은 밤중에 로트네 병원을 방문하기로 하고 일단은 식탁에 앉아있는 두 노인네에게로 돌아왔다. 모두가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상당한 양의 맥주와 감멜단스크를 들이켰다. 그러나 베니는 유별나게도 오렌지 주스만 홀짝 댔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살롱 벽난로 앞의 안락의자에 몸을 묻었고 베니는 그들에게 자신이 거의 수의사나 다름없는 사람이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모든 것은 스톡홀름 남부에서 자라난 베니와 그보다 2살 위인 형 보세가 종종 여름을 보내곤 했던 달라르나에 있는 프랑크 삼촌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항상 프라세라는 별명으로 불린 삼촌은 회사를 여럿 소유하고 직접 경영까지 하는 성공적인 사업가였다. 이 프라세 삼촌은 캠핑카에서 자갈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팔았다. 먹고 잘 때만 빼놓고 오로지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몇 차례 쓴맛을 보았다. 여자들은 먹고 자고 일만 하고 샤워는 일요일에만 하는 남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까닭이었다. 1960년대 초 베니와 보세의 아버지는 아들들은 시골의 맑은 공기를 쐬어야 한다며 여름방학마다 그들을 자기 동생 다시 말해 프라세 삼촌의 집에 보냈다. 하지만 거기서 아이들은 곧바로 자갈 채취장에 있는 자갈 분쇄기 감시하는 일에 투입되었다. 꽤나 힘든 일이었고 어린 형제는 2달간의 방학 동안 맑은 공기보다는 먼지를 더 많이 들이마셔야 했지만 그래도 마냥 행복했다. 저녁 되면 프라세 삼촌은 조카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면서 한바탕 설교를 늘어놓곤 했다. 그는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다. 인석들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나같이 돼. 물론 베니와 보세는 프라세 삼촌같이 될 수만 있다면 아주 괜찮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가 그 문제의 자갈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음을 맞기 전까지는 말이다. 사실 프라세의 삼촌은 자기가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해 큰 컴플렉스가 있었다. 그는 스웨덴어를 제대로 쓰지 못했고 셈에도 서툴렀고 영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으며 누가 노르웨이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으라 치면 오슬로라고 대답하는데도 애를 먹었다. 프라세 삼촌은 오직 사업에만 재능이 있었다. 덕분에 그는 크로이소스 왕만큼이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가 죽었을 때 베니와 보세는 삼촌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다. 그런데 보세가 19살, 베니가 18살가량 되었을 무렵 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작고한 삼촌의 유언장은 두 조카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유언장 중 한 특별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니 자기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는 거였다. 그래서 형제는 변호사를 만나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 두 사람은 학업을 마치게 되는 날 액수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상당한 액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될 넉넉한 장학금이 매달 지급될 것이다. 반면 절대로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중단하면 장학금 지급도 중단된다. 또 형제 중에 먼저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갖춘 셈이므로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 밖에도 유언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세밀하게 적혀 있지만 요점은 본격적인 유산 상속은 형제가 둘 다 학업을 마쳤을 때 이루어질 거라는 점이었다. 베니와 보세는 당장 7주간의 용접공 학위 코스에 등록했다. 변호사는 이 용접공 학위도 유언장에 규정된 계약 조건들에 비추어 아무런 화자가 없음을 확인해 주긴 했지만 마음 한 구석으로는 고인이 조카들에게 품었던 드높은 기대에 비해서는 약간 초라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코스가 시작된 지 3, 4주일이 되었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첫째, 오래전부터 형의 천덕꾸러기 노릇을 해온 베니가 마침내 선언했다. 이제 자기도 어른이 되었으니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으면 동생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둘째, 베니는 자신에게는 용접 일에 대한 재능도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용접 학위 코스를 중단할 생각을 했다. 형제는 이 문제를 놓고 아웅다웅 설전을 벌였고 그러다가 베니는 스톡홀름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변호사에 따르면 학업이 아예 중단되는 것이 아닌 한 전공을 바꾸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보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용접공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베니가 아직 공부를 마치지 못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학위를 마쳤기 때문에 유서에 규정된 대로 장학금마저 끊겨버린 것이다. 이 대목에서 형제는 제대로 한바탕 붙었다. 보세는 베니가 넉넉하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구입한 번쩍번쩍한 새 오토바이를 발길질에 망가뜨렸다. 형제 간의 우애가 종말을 구하고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보세는 삼촌의 모범을 따르길 원했으나 사업에 대한 재능은 삼촌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애쓰다 결국 베스테르 이에틀란드 주로 이사가 버렸는데 무엇보다 밉살스러운 동생 녀석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목적이 컸다. 그러는 사이 베니는 공부를 했다.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공부만 했다. 안락한 삶을 살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미련한 형이 목이 빠져라 유산을 기다리는 동안 학위 통과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 전공을 바꿔가면서 계속 공부해 나갔다. 베니가 이런 식의 삶을 30년 가까이 이어오던 어느 날 변호사는 이제 유산이 바닥났으며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도 또 학위를 취득할 경우 상속할 유산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마디로 두 분은 이제 이 유산에 대해 잊어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준 90세의 노 변호사는 오직 이 일만을 위해 목숨을 이어온 사람처럼 2주일 뒤 안락의자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 모든 일은 몇 달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베니는 태어나 처음으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그였지만 노동시장은 그가 강의실 걸상에 앉아 있었던 횟수보다는 취득한 학위의 숫자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적어도 10개의 학위 과정을 거의 마친 사람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캠핑카를 사서 핫도그 장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보세와는 유산이 장학금 때문에 거덜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화로 짤막하게 대화를 나눈 바 있었다. 이때 보세의 목소리 데시벨이 얼마나 높았던지 그를 한번 찾아가 보려는 생각이 쏙 들어가 버렸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자 율리우스는 예쁜 언니가 호기심이 고조된 나머지 그럼 이 알란과 율리우스는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어보지 않을까 심히 불안해졌다. 하지만 이 집의 여주인은 맥주와 가멜단스크를 과음해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반면 그녀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사랑에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럼 당신이 거의 취득할 뻔한 학위가 뭐가 있지? 수의학 말고?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율리우스와 마찬가지로 베니도 그녀의 질문이 우려했던 바와 다른 방향을 취하자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30년 동안 학교 책상에 붙어 있으면 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물론 수업을 빼먹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베니가 대답했다. 베니가 거의 될 뻔했던 것들로는 수의사, 내과의사, 건축가, 식물학자, 외국어 교사, 체육교사, 역사가, 그리고 기타 잘 기억나지 않는 분야 등이 있었다. 이런 장기적인 학문들 외에도 그는 보다 수학 기간이 짧은 다양한 분야들을 섭렵했다. 어떤 학기에는 여러 개의 과정에 동시에 등록하기도 했었다. 자기가 거의 끝낼 뻔했던 또 하나의 학문이 문득 생각난 베니는 벌떡 일어나 예쁜 언니에게 몸을 돌리더니 낭송을 시작했다. 나의 어둡고 공공한 삶 속에서 나의 외로운 밤 한가운데서 그대를 위해 노래를 부르노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빛나는 보석이여. 뒤이은 숙연한 침묵 속에서 예쁜 언니는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뭐라고 욕설을 한마디 내뱉었다. 예리크 악셀 칼펠트의 시예요. 이 푸짐한 음식과 당신의 따뜻한 환대에 이 시로서 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문학 학사 학위도 거의 취득할 뻔했다는 사실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군요. 베니가 설명했다. 이어 베니는 예쁜 언니에게 벽난로 불 앞으로 가서 춤을 한 곡 추자고 청했는데 이게 아마 살짝 오버한 것으로 느껴졌던지 예쁜 언니는 역 같은 수작 집어치우라고 쌀쌀맞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율리우스의 느낌으로는 그녀가 은근히 흐뭇해하는 것 같았다. 운동복 윗도리 지퍼를 위로 올린 다음 그 밑단을 아래로 쑥 잡아당겨 풍만한 가슴을 한껏 돋보이게 하는 걸 보면 말이다. 알라는 자러 들어갔지만 세 사람은 남아서 커피를 마셨고 원하는 사람은 꼬냑도 한 잔 맛볼 수 있었다. 율리우스는 두 가지 음료를 기꺼이 다 마시고 싶다고 했고 베니는 커피만 원했다. 율리우스는 예쁜 언니에게 이 농가와 그녀의 삶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그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까닭이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심산이었다. 다행히도 애쓴 보람이 있었다. 예쁜 언니는 한번 입을 열자 사연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그녀가 18살 때 결혼해 10년 뒤 쫓아내버린 남자에 대해, 이 부분에서는 특히 욕설이 난무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 원래는 여름 별장이었는데 7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가 넘겨준 이 호숫가 농가에 대해 정말이지 칙칙하기 이를 데 없었던 로트네 병원의 접수 창구 시절에 대해 어느덧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유산에 대해 그리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느낌에 대해 내 나이도 어느덧 43이야. 예쁜 언니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산 날보다도 살 날이 더 적게 남은 나이라고 시발. 과연 그럴까? 율리우스가 미소를 머금었다. 조련사가 다시 지시를 내리자 경찰견 키키는 땅에 코를 박고 킁킁대면서 궤도차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론손 반장은 걔가 근처 어딘가에서 시체를 발견하길 바랐지만 공장 안으로 30m 남짓 들어간
키키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며 주인을 올려다보고 낑낑댔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키키는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네요. 조련사가 통역해 주었다. 아론손 반장은 키키가 궤도차 근처에서 벗어나자마자 시체 냄새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다. 만일 키키가 말을 할 줄 알았더라면 시체는 철강 공장 울타리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고 보고했으리라. 만일 아론손 반장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공장을 떠난 화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리라. 만일 공장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수출용 화물을 실은 대형 트럭 한 대가 예테보리 항으로 출발했다고 대답했으리라. 그랬다면 E20 고속도로를 따라 산재한 경찰서들의 통지가 날아가 문제의 대형 트럭을 트로레탄 부근의 어느 한 곳에 세워졌을 거고 시체는 스웨덴을 벗어나지 못했으리라. 약 3주 뒤 스웨즈 운하를 막 통과한 대형 선박의 선창지기로 일하는 젊은 이집트 선원은 얼마 전부터 화물에서 알 수 없는 악취가 풍기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더 견딜 수 없었던 그는 헝겊에 물을 적셔 코와 입 위로 마스크를 둘렀다. 악취의 근원은 금방 발견되었다. 괴짝들 중 하나에 반쯤 부패한 시체 항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젊은 이집트 선원은 잠시 생각했다. 시체를 그대로 두어 남은 항해를 망쳐버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부티에 도착한 뒤 그 악명 높은 지부티 경찰에게 신문당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시체를 옮기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으나 해야만 했다. 그는 먼저 시체의 호주머니들을 샅샅이 뒤져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챙긴 다음 시체를 갑판의 난간 너머로 던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름기에 쩐 긴 머리카락과 성긴 턱수염이 기르고 등짝에 네버 어게인이라고 새긴 청자켓을 걸치고 있던 금발의 청년은 풍덩 소리와 함께 홍해 물고기들의 잔치상이 되고 말았다. 한편 호스가의 농가에서는 율리우스는 자정이 되기 조금 전 잠자러 2층으로 올라갔고 베니와 예쁜 언니는 로튼의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메르세데스에 올라탔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알란이 뒷좌석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자리에서 남녀가 두런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알란은 상황을 설명했다. 밖으로 바람을 쐬러 나왔었는데 고단했던 하루에 지친 두 무릎을 위해서는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차 안에서 자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단다. 난 더 이상 팔팔한 90 청춘이 아니거든. 둘만의 오붓한 드라이브 꿈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지만 어쩌겠는가. 예쁜 언니는 두 남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그녀가 사직할 때 깜빡하고 반환하지 못한 열쇠 꾸러미를 사용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예쁜 언니 앞으로 항생제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 앨란손 박사의 컴퓨터를 잠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앨란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할 것이니 이건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 문제의 앨란손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지만 사실은 둘도 없는 멍청이이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컴퓨터 시스템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 예쁜 언니는 의사에게 컴퓨터로 처방전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았던 것이다. 메르세데스는 범행 장소에 도착했다. 베니와 알란과 예쁜 언니는 차에서 내렸다. 바로 이때 다른 자동차 한 대가 그들 옆을 지나갔다. 그 차의 운전자는 그들만큼이나 놀란 기색이었다. 이 시골 마을에서 한밤중에 누군가가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건이었다. 더군다나 지금 그런 사람이 무려 4명이었다. 자동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세상은 다시 컴컴하고 조용해졌다. 예쁜 언니는 베니와 알란을 병원 후문을 통해 알란손 박사의 진료실까지 인도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두드렸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신나서 낄낄대던 예쁜 언니가 갑자기 욕을 내뱉었다. 처방전에 그냥 항생제 1kg이라고 적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에리트로마이신, 리파민, 겐타마이신, 그리고 리파핀을 각각 250g씩 넣어요. 감염 부위를 여러 각도로 공격해 보기로 하죠. 베니가 조언했다. 예쁜 언니는 경탄 어린 눈으로 베니를 돌아보며 자기 대신 앉아서 처방전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복잡한 약품 이름들을 일사천리로 입력한 다음 혹시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붕대 같은 응급 약품들도 추가해 넣었다. 그들은 들어올 때만큼이나 쉽사리 병원에서 빠져나와 아무런 문제 없이 농가로 돌아왔다. 새벽 2시 반이 가까워서야 알라는 베니와 예쁜 언니의 부축을 받아 2층으로 올라갔고 호숫가 농가의 마지막 등불이 깜빡 꺼졌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 하지만 호숫가 농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브라우스에서는 한 청년이 너무나도 담배가 그리워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형의 자리를 이어받아 더 바이올런스 갱단의 새 보스가 된 양동이의 동생이었다. 3시간 전에 마지막 담배를 피워버렸는데 그것을 끝내버리는 순간 또 한 대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거세게 밀려들었던 것이다. 양동이의 동생은 브라우스의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기 전에 담배를 구해놓지 않는 멍청한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다. 처음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견뎌볼 생각이었으나 자정 무렵이 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이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으니 옛날처럼 노루발을 하나 들고 가서 담배가게 문을 여는 시간을 약간 앞당겨 주자는 거였다. 하지만 이 브라우스에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 보스가 된 체면에 자기 동네 구멍가게나 털면 쓰겠는가? 게다가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경찰이 곧바로 자신을 의심할 것은 당연지사였다. 따라서 가급적 먼 곳으로 가는 게 좋겠으나 지금 당장 담배가 급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로 15분 정도 달리면 닿는 로트네가 최상의 절충안이었다. 그는 오토바이와 클럽 로고가 새겨진 가죽 점퍼는 포기했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을 걸치고 자신의 똥차 볼보 240을 몰고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에 로트네로 들어갔다. 그렇게 병원 근처를 지나던 그는 화들짝 놀랐다. 빨강머리 여자, 말총머리 사내, 그리고 이들 뒤를 바짝 따르는 끔찍하게 늙은 노인네. 이렇게 세 사람이 보도 위를 유령처럼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양동이의 동생은 왜 이들이 이 장소에 있는지 깊이 분석해 보려 하지 않았다. 워낙에 분석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냥 내쳐달려 1km 정도 떨어진 한 카페 겸 담배 가게 근처의 나무 아래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가게 주인이 노루발로 무장한 절도범에 대비해 출입문을 튼튼히 보강해 놓아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니코틴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오전 11시경 잠에서 깨어난 아알라는 몸이 한결 가뿐해진 걸 느꼈다. 잠시 창가에 머물며 전나무 숲에 둘러싸인 호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했다. 그의 고향 쇠데르만란드를 생각하게 하는 경치였다. 맑은 하늘은 기막힌 날씨를 예고하고 있었다. 알라는 단벌옷을 걸치면서 이제 여의도 입고 하니 새 옷을 몇 벌 장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도 율리우스도 베니도 급히 떠나오느라 칫솔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거실에 들어가니 율리우스와 베니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 중이었다. 율리우스는 베니가 늦잠을 자는 동안 산책을 다녀왔노라고 했다. 예쁜 언니는 로트네로 출타 중이었다. 나가면서 식탁에 접시와 잔등을 차려놓은 뒤 자기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주방에 있는 음식을 찾아 먹으라는 쪽지를 남겼다. 음식 남은 것은 부스터가 먹을 것이니 버리지 말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알란이 아침 식사를 건네자 두 친구는 일제히 화답했다. 이어 율리우스는
주위 경관도 기가 막히게 좋으니 이 호숫가 농가에서 하루 정도 더 머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아알라는 어제 저녁에 보니 우리 기사 양반께서 이 집 주인에게 홀딱 빠지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그의 의견 아니냐고 물었다. 율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우리 기사가 우리가 여름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으면 좋은 이유를 내게 한 보따리 늘어놓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결론은 내가 내렸다. 사실 우리가 딱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루 정도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 줄 그럴듯한 이야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물론 예쁜 언니가 허락해 줘야겠지만. 알란과 율리우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베니의 얼굴에는 이곳에 하루만이라도 더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예쁜 언니에 대한 그의 애틋한 감정은 밤사이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아 아침에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크게 실망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그녀가 남긴 쪽지에는 어젯밤에 고마웠어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어젯밤에 시 낭송해 준 것에 대해 말하는 걸까? 어쨌든 그녀가 빨리 돌아왔으면. 예쁜 언니의 자동차 소리가 들린 것은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였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베니는 그녀가 전날보다 한층 예뻐졌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오늘은 운동복이 아닌 원피스 차림이었다. 또 미장원에 다녀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습이 딴판으로 변해 있었다. 베니는 그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낭낭하게 외쳤다. 좋은 아침이에요, 예쁜 언니.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요. 그의 뒤에서 알란과 율리우스는 이 닭살 돋는 광경을 미소를 머금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예쁜 언니의 입이 열리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베니와 두 노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뚜벅뚜벅 그들 앞을 지나쳤다. 현관 앞 층계에서야 걸음을 멈춘 그녀는 획 몸을 돌리더니 소리쳤다. 이 나쁜 놈들아, 나 다 알아. 그리고 나머지도 다 알아야겠어. 모두 거실로 집합, 당장! 그리고는 집 안으로 사라졌다. 다 알고 있다면 뭘 더 알고 싶다는 거지? 베니가 멍청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베니, 그냥 입 꼭 다물고 조용히 있어. 율리우스가 충고했다. 바로 그거야. 알란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남자는 자신들의 운명을 알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신선한 풀을 한알은 가져다 소냐를 먹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 예쁜 언니는 몸을 조금 단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벤이라는 이름의 사내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빨간 운동복을 벗어 옷장에 개어놓고 대신 여누랑 원피스를 꺼내어 입었다. 부스스한 머리칼을 두 갈래로 정성껏 따내렸다. 보일 듯 말 듯 화장도 하고 살짝 향수까지 뿌린 다음 자신의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몰고 몇 가지 일용품을 사러 로튼의 마을로 갔다. 그런데 차가 슈퍼마켓에 다가감에 따라 여느 때처럼 뒷좌석에 앉아있던 부스터가 컹컹 치서대는 거였다. 나중에 예쁜 언니는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부스터가 정말로 슈퍼마켓 문 앞에 진열된 신문을 보고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어쨌든 그녀는 신문 1면에서 사진 2장을 발견했다. 신문의 하단에 보이는 사진은 늙어빠진 율리우스의 것이었고 위쪽의 좀 더 큰 사진은 무지하게 늙어빠진 알란의 거였다. 헤드라인의 굵은 활자로 이렇게 알렸다. 조직범죄단 한 100세 노인을 납치, 현재 경찰은 악명 높은 대도를 추적 중. 예쁜 언니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머릿속은 맹렬한 속도로 돌아갔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녀는 당장 쇼핑 계획을 포기했다. 점심시간 전까지 이 세 사기꾼을 집에서 쫓아내야 하므로. 하지만 먼저 약국에 들러 전날 밤 베니가 처방한 약품을 사는 것은 잊지 않았고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엑스프레슨도 한 부 샀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통이 터졌다. 동시에 뭔가 아기가 맞지 않는 점도 느껴졌다. 저 베니가 네버 어게인이라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고? 저 율리우스는 대도이고
또 누가 누구를 납치했다는 거지? 저 새 인간은 꽤나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결국 호기심은 거센 분노에 덮여버렸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날 멋지게 속여 먹은 게 사실이잖아. 이 구닐라 비에르 클런트를 속여 먹고도 무사할 줄 알아? 뭐? 예쁜 언니라고? 참나 원. 차에 돌아와 운전대에 앉은 그녀는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보았다. 지난 월요일 백해 생일을 맞이한 알란 칼소는 말름 셰핑 양로원 자신의 방에서 감쪽같이 실종되었다. 현재 경찰관은 노인이 네버 어게인이라는 범죄 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대도 율리우스 욘손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그 밑으로는 갖가지 정보들과 증언들이 이어졌다. 알란 칼소는 말름 셰핑 버스 터미널에서 목격되었으며 스트랭네스행 버스에 올라탔는데 이 때문에 네버 어게인 갱단의 한 조직원이 길길이 뛰었다고. 그런데 가만, 이 조직원이 금발머리의 30대 남자라고? 베니는 이와 전혀 달랐다. 여기서 예쁜 언니가 한숨을 내쉰 것도 어쩌나 안도감? 이어서 기사는 알레기를 알란이 대도 욘손과 몹시 화나 있는 듯한 모습의 네버 어게인 조직원과 함께 궤도차를 타고 쉐데르만란드 숲을 지나가는 모습이 여러 증인들에게 포착되었다는 거였다. 엑스프레스에는 아직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으나 가장 개연성 있는 가설은 알란 칼손이 다른 두 사람에게 납치당했다는 거란다. 적어도 비드세리의 농부 텍로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다. 엑스프레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어제부터 베니 융벨이라는 이름의 핫도그 노점상이 갑자기 행방을 감췄다는 거였다. 부근의 주유소 종업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라지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궤도차의 세 승객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곳에서 열심히 핫도그를 팔고 있었단다. 예쁜 언니는 신문을 접어서 부스터의 입에 물렸다. 그런 다음 숲속의 자기 집을 향해 맹렬히 차를 몰았다. 백세의 노인, 악명 높은 대도, 그리고 핫도그 장수, 이렇게 세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말이다. 이 중 핫도그 장수는 의학 지식도 풍부한 매력적인 남자인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낭만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잠시 슬픔에 사로잡혔던 예쁜 언니는 돌아가 새 인간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분노의 불길을 다시 돋웠다. 예쁜 언니는 부스터의 입에서 신문을 뽑아들어 알란과 율리우스의 얼굴이 나온 일면을 펼쳐 흔들어대면서 한동안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마침내 큰 소리로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그런 다음 해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답이 뭐가 됐던 세 사람은 이 집에서 5분 내로 꺼져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문을 접어 개의 입에 물리고는 척 팔짱을 끼고 세 사람을 차례로 노려보며 싸늘한 어조로 다그쳤다. 자, 그래서 베니는 알란을 쳐다봤고 알란은 율리우스를 쳐다봤는데 율리우스는 헤헤 웃음을 터뜨렸다. 악명 높은 대도라. 자, 여러분, 내가 악명 높은 대도가 되어 이거 나쁘지 않은걸? 예쁜 언니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빨개졌던 얼굴이 새빨갛게 변한 그녀는 율리우스에게 경고했다. 지금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게 빨리 설명하지 않으면 당신은 박살난 대도가 될 거야. 지금까지 이 구닐라 비에르 클룬트를 속여먹고 무사한 인간은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 자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벽에 걸려있던 낡은 엽총을 집어들었다. 너무나 오래되어 총알을 발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 도둑놈과 핫도그 장수와 100살 먹은 늙은이의 대갈통을
부숴버리기에는 충분한 물건이었다. 율리우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베니는 두 팔을 쭉 늘어뜨리고 멍청하게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제 내 사랑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뿐이었다. 이때 알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예쁜 언니에게 율리우스와 잠시 옆방에서 의논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예쁜 언니는 마지못해 승낙하면서 경고했다. 허튼 수작 부리지마 늙으니. 알란은 얌전하게 굴겠다고 약속한 뒤 율리우스의 팔을 잡아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무슨 말을 해도 갈수록 펄펄 뛰는 저 예쁜 언니를 진정시킬 묘안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율리우스는 자기가 보기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쁜 언니에게 트렁크의 돈을 나눠 갖자고 제의하는 거라고 대답했다. 알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들이 사람들에게서 트렁크를 훔치고 그들이 자기 재산을 되찾으려고 들면 죽이고 또 아프리카행 화물개짝에 깔끔하게 포장해 넣었다는 사실을 매일 한 사람씩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율리우스는 자기 생각으로는 알란이 조금은 과장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이고 그것도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또 이제부터라도 조용히 숨어 지낸다면 그런 불상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러자 알란은 방금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트렁크의 돈을 정확히 4등분하면 어떻겠냐는 거였다. 이렇게 해놓으면 베니와 예쁜 언니는 더 이상 돈을 나누기 싫어서라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들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보너스로 우리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 이 호숫가 농가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다. 지금 우리를 찾느라 눈이 벌게져 있을 오토바이 폭주족 녀석들도 그때쯤이면 지쳐버리지 않겠는가? 몇 주 동안 하숙비로 2,500만 크로나를 내야 하다니. 율리우스가 한숨을 푹 쉬었다. 하지만 알라는 그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거실로 돌아왔다. 알라는 예쁜 언니와 베니에게 다시 30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율리우스는 2층으로 올라가 트렁크를 가져와서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열었다. 알란과 나는 두 분과 함께 이 돈을 똑같이 나눠 갖기로 결정했소. 어머, 이런 빌어먹을. 예쁜 언니의 입이 딱 벌어졌다. 똑같이 나눈다고요? 베니가 되물었다. 그래, 하지만 자네가 받은 10만 크로나는 돌려줘. 그리고 휘발유를 넣고 받은 거스름돈도 내놓고. 이런 씨발 빌어먹을. 예쁜 언니가 다시 한번 외쳤다. 자, 앉아요.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 율리우스가 말했다. 베니가 그랬던 것처럼 예쁜 언니도 사람을 죽여 그 시체를 컨테이너에 넣은 이야기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지만 알란이 역같은 삶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기 위해 창문에서 뛰어내린 용기에 대해서는 크게 감명받은 기색이었다. 나도 빨리 그렇게 해야 했는데 결혼한 지 보름 만에 내가 어떤 개자식과 같이 살게 되었는지 깨달았을 때 말이야. 호숫가 농가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예쁜 언니는 부스터와 함께 다시 장을 보러 떠났다. 그녀는 식품, 음료, 옷까지, 세면용품, 그 밖의 각종 일상용품을 한아름 산 뒤 500크로나 지폐다발을 척 꺼내 들어 지불했다. 아론선 반장은 미엘비 주유소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한 50대 여인의 증언을 들었다. 이 여인은 그녀의 직책이나 목격한 것을 설명하는 방식 등으로 판단할 때 신뢰할 만한 증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2주일 전 한 양로원 원생의 80세 생일 파티 때 촬영한 사진들에서 알란을 알아보고 지목하기까지 했다. 알리스 원장은 매우 친절하게도 이 사진들을 경찰뿐 아니라 요청만 하면 기자들에게도 아낌없이 제공했다. 아론손 반장은 전날 이쪽에서 날아온 신고를 묵살해 버린 것은 멍청한 짓이었음을 자인했다. 하지만 지난 일을 가지고 한탄할 필요는 없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상황을 분석해 보는 편이 나았다. 냉철하게 고찰해 볼 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첫째,
두 노인네와 핫도그 장수는 자신들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둘째, 그들은 뚜렷한 목적지 없이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아론소는 첫 번째 경우이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다니는 사람을 추적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우선 알란 칼송과 율리우스 요온선 사이, 그리고 알란 칼송과 베니 융베리 사이에서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도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요온선과 융베리는 20km 정도 떨어져 살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아는 사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융베리가 납치되어 위협을 받아 운전대를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100세 노인이 강압에 의해 이 여행에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가설은 두 가지 점에서 반박될 수 있었다. 첫째, 알란 칼손이 브링의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한 것도 율리우스 요온선의 집을 찾아간 것도 자해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점. 둘째, 칼손과 요온선이 함께 궤도차를 타고 가고 공장 울타리를 따라 걷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들은 그들이 꽤 좋은 사이로 보였다고 입을 모은 점. 어쨌든 뮤엘비 주유소의 점잖은 은회색 메르세데스가 E4 고속도로를 벗어나 트라노스 방면의 32번 국도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벌써 24시간이 지났지만 이것은 여전히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뮤엘비 부근에서 빠져나갔다면 가능한 목적지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었다. 우선 그들은 오스카르스 함까지 가서 이에틀랜드 섬으로 가는 페리선을 탈 수 있었다. 하지만 페리선의 승객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의 이름은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스몰란드 북부 지방, 즉 트라노스, 예크셔, 네시에, 오세다, 베틀란다 같은 도시나 그 지역 인근들이었다. 어쩌면 백시에일 수도 있었는데 이 경우 메르세데스의 운전사는 정말 빠른 길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곳을 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만일 두 노인네와 핫도그 장수가 자신들을 추적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큰 길보다는 샛길로 다니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아론선 반장은 그들이 이 범위 안 어디엔가 숨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 이유는 첫째, 세 사람 중 둘은 현재 유효한 여건이 없으므로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둘째, 그의 동료들이 뮤엘비의 남쪽, 남동쪽, 남서쪽으로 반경 300에서 500km 범위 안에 위치한 모든 주유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상착의의 새 승객이 탄 은혜색 메르세데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였다. 물론 그들이 셀프 주유소에서 급유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리면 과자나 청량 음료나 핫도그 등을 사러 일반 주유소에 들르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이들도 멜브의 일반 주유소에 들르지 않았던가? 트라노스, 예크셰, 네시에, 오세다, 베틀란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리던 아론선 반장은 다음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한데 이 중에서 어디지? 끔찍스러운 밤을 보내고 아침 늦지막히 잠이 깬 더 바이올런스 갱단의 두목은 니코틴 결핍증을 잠재우기 위해 곧바로 슈퍼마켓으로 달려갔다. 슈퍼마켓 출입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엑스프레스엔지의 일면이 퍼뜩 눈에 들어왔다. 가장 큰 사진이 보여주는 인물은 의심할 바 없이 전날 밤 로트네에서 마주쳤던 그 유령 같은 노인네였다. 그는 얼마나 놀랐던지 담배 사는 것도 잊어버렸다. 대신 신문을 사든 그는 기사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곧바로 그의 형 양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종되었으며 또한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세 노인의 미스터리는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TV4는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해 황금 시간대에 특집 방송을 방영했다. 그 내용이라야 엑스프레센과 아프롬블라테트가 이미 밝힌 사실들을 대충 짜집기한 것에 불과했지만 무려 150만에 달하는 시청자를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들였고 그 가운데는 스몰란드 지방 시에토르프 마을 호숫가 농가의 100세 노인 자신과 그의 세 친구도 끼어 있었다. 내가 만일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저 늙은 친구가 되게 불쌍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 알란이 혀를 찼다. 알란만큼 느긋하지 못한 예쁜 언니는 세 남자에게 이곳에 한동안 조용히 처박혀 있을 것이며 메르세데스는 창고 뒤에다 숨겨놓으라고 충고했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눈독 들이던 버스를 한 대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가까운 장래에 이곳을 황급히 떠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버스로 함께 움직일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소냐도 데려갈 생각이었다. 9장 1939년부터 1945년 1939년 9월 1일 알란을 태운 배가 스페인 국기를 펄럭이며 뉴욕항에 입항했다. 알란은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이 큰 나라를 대충 한번 구경한 뒤 돌아오는 배를 탈 생각이었는데 바로 이날 프랑코 총통의 친구이며 체구가 그만큼이나 짜리몽땅한 한 사내가 폴란드 침공을 결정하는 바람에 유럽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스페인 선박은 억류되었고 그 다음에는 압수되어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 해군에 봉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앨리스 섬에 있는 이민국으로 끌려갔다. 이민국 직원은 모두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다. 1. 성명은? 2. 국적은? 3. 직업은? 4. 미합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알란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저는 스페인 국민이고 평범한 선원이지만 지금은 배가 압수되어 실업자입니다. 이들 모두는 체류증과 함께 어디든 가서 능력껏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알란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했다. 첫째는 스페인 통역사가 알란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스웨덴 출신이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는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밝히기 때문이었다. 즉 자신이 설립한 폭발물 회사와 어느 주물 공장에서 일했으며 최근의 스페인 내전 동안에는 폭파 전문가로 활약한 바 있는 폭발물 기술자라고 말이다. 그가 호주머니에서 프랑코 장군의 추천장을 꺼내 들자 통역사는 덜덜 떨면서 이민국 직원에게 그 내용을 번역해 주었다. 이민국 직원은 상관에게 보고했으며 또 상관은 국장에게 보고했다. 이민국 직원과 그의 두 상관이 처음에 한 생각은 이 스웨덴 파시스트를 즉각 출발지로 돌려보낸다는 거였다. 네, 좋아요. 배만 한 척 내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떠나겠어요. 알란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민국은 질문을 제기했다. 이민국 국장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이 스웨덴인이 파시스트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또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국가사회주의자, 즉 나치스트도 아니었다. 그의 주장대로 그저 폭약 전문가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또 그와 프랑코 장군이 서로 말을 놓기로 했다는 만찬의 일화는 너무도 황당무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처럼 느껴졌다.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다면 좀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았겠는가? 국장은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알란을 일단 이민국에 가둬두기로 했다.
처음에는 두어 달 가둬 놓으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몇 달이 되고 또 몇 년이 되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뉴멕시코주의 로스 엘러모스에서 어떤 군사용 폭발물 같은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다. 추수감사절 때 온 가족이 코네티켓의 고향집에 모였을 때 그는 동생에게 알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생은 대답했다. 자신은 어쩌면 파시스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있기가 썩 내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로스앨러모스에서는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형님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스웨덴 친구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겠다. 이민국 국장은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기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단언했고 두 형제는 칠면조를 뜯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러니까 1943년 늦가을에 알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로스앨러모스의 미국 국립연구소로 갔는데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스웨덴인의 전문적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임무가 스웨덴어를 하는 한 중위에게 맡겨졌고 중위는 알란에게 알고 있는 폭발물 제조 공식들을 종이에 써보라고 했다. 알란이 쓴 것을 읽어본 중위는 공식이 제법 참신하기는 하나 이런 폭약을 가지고는 자동차 한 대 날려버리기도 힘들겠다고 논평했다. 오, 아니에요. 알란은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다. 자동차 한 대는 너끈히 날릴 수 있어요. 거기다 식료품상 한 명까지 포함해서요. 내가 직접 실험해 봤다니까요. 결국 알란은 허가를 받아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가장 후미진 한 구역에서만 지내다가 세월이 가고 또 영어를 배워감에 따라 점차 연구소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과거 고향집 뒤의 자갈 채취장에서 일요일마다 터트리곤 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폭발물들을 만드는 법을 기동량, 눈동량으로 배워나갔다. 저녁이면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여자를 만나러 시내로 나갔지만 알란은 접근 제한 구역인 연구소 도서관에 들어가 첨단 폭발물 기술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푹 빠져들었다. 전쟁이 유럽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는 동안 알란의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었다. 물론 기껏해야 하급 조수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는 것을 써먹을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거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흡수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질산 암모니아 따위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은 아이들 장난감이었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루기 복잡한 우라늄이나 수소 같은 물질들이었다. 1942년부터 로스앨러모스에서는 엄격한 보안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구소에 중대한 비밀 업무를 하나 부여한 것이다. 즉 어떤 커다란 폭탄을 만들라는 지시였는데 알란이 추측하기로는 단 한 개를 터뜨려 스페인의 다리 10개, 심지어 20개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력의 폭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토의되는 최고 기밀 회의에서도 커피는 마셔야 했으므로 조수들 중에서 가장 인기 높았던 알란은 커피를 서빙하는 자격으로 이런 곳들을 출입하는 게 허용되었다. 그는 미국인들이 아주 야근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알란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폭약들을 계속 만드는 대신 원자를 분열시켜 지금껏 세상이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1945년 4월 그들의 연구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리고 알란도 원자핵을 연쇄적으로 분열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은 아직 몰랐다. 이 문제에 매혹된 알란은 밤마다 도서관에 혼자 처박혀 아무도 그에게 생각해 보라고 요구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았다.
스웨덴 출신의 이 자벽분은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어느 날 밤, 아이고 저런 어느 날 밤에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이에 봄, 미 군부의 핵심 인사들은 그 유명한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위시한 최고 물리학자들과 매주 4시간씩 회합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알란은 커피와 간식을 서빙했다. 과학자들은 머리를 쥐어뜯다가 알란에게 커피를 또 한 잔 주문했고 군인들도 목덜미를 극적거리다가 알란에게 커피를 또 한 잔 주문했으며 물리학자들과 군인들은 합창하듯 탄식하다가 알란에게 커피를 다시 또 한 잔 달라고 부탁했다. 매주 열리는 그들의 만남은 늘 이런 식이었다. 알란은 이미 얼마 전부터 해결책을 알고 있었지만 일개 웨이터가 주방장에게 고기 스튜 만드는 법을 설명할 수는 없는 법,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는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다. 죄송한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어요. 왜 선생님들은 우라늄을 2개의 같은 부분으로 나누지 않는 거죠? 이 질문은 저명한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에게 커피를 따라주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것이었다. 뭐라고? 질문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일개 웨이터 따위가 이런 자리에서 감히 입을 놀리는데 화가 난 오펜하이머가 소리쳤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게 된 알란이 설명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만일 우라늄을 2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누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로 합친다면 우라늄은 지금 이 기지를 몽땅 날려버리는 대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폭발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2개의 같은 부분? 프로젝트 책임자인 오펜하이머는 반문했다. 벌써 그의 머리는 아주 복잡한 계산들을 철컥철컥 수행하고 있었지만 당장에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다. 아, 그래요. 물리학자님 생각이 옳으세요. 알란이 다시 말했다. 맞아요. 2개의 부분이 반드시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요. 요점은 이 2 부분이 다시 합쳐졌을 때 연쇄 핵분열에 필요한 질량을 이룰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초특급 기밀 모임에 알란이 들어오게 된 데 일부분 책임이 있는 루이스 중위는 이 시건방진 스웨덴 놈을 당장 때려 죽이고 싶은 듯 얼굴을 우르락 푸르락 하고 있었는데 회의 테이블에 둘러 앉은 물리학자들 중 하나가 알란에게 질문을 했다. 그럼 당신은 우라늄의 2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합칠 생각이요? 그리고 언제? 공중에서? 네, 바로 그거예요. 물리학자님. 아님 혹시 화학자님이신가요? 오, 아니라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문제는 원자를 폭발시킬 수는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일 임계 질량의 우라늄을 반으로 나눠버리면 그건 더 이상 임계 질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나눠진 2개의 비임계 질량을 합쳐놓으면 다시 임계 질량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2개의 질량을 합쳐놓을 생각이시오? 가만히 있자. 성함이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수석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물었다. 저는 알란이에요. 그렇다면 알란 씨는 어떻게 우리가 이 2 질량을 하나로 합쳐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늘 쓰는 재래식 폭약을 쾅 터뜨려서요. 저는 이런 종류의 폭발물 다루는 데 자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잘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요처에서 일하는 물리학자들은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수석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는 쭉 펼쳐 놓으면 수십 미터는 될 기나긴 방정식으로 머릿속에서 단 몇 초 만에 휘리릭 풀었고 지금 커피를 나르는 웨이터의 말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나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니. 우리가 늘 쓰는 재래식 폭약을 폭탄의 뒤쪽에서 터뜨려 비임계 질량의 우라늄을 앞으로 밀어내어 폭탄 앞쪽의 또 다른 비임계 질량과 부딪히게 한다면?
그 순간 두 개의 비임계 질량은 융합되어 임계 질량으로 변하리라. 중성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원자들은 분열되리라. 그렇게 하여 연쇄 반응이 시작되어 쾅! 수석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네, 바로 그거예요. 수석 물리학자님께서는 벌써 다 이해하신 것 같네요. 혹시 커피 더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알란이 말했다. 바로 이 순간 비밀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두벅두벅 걸어 들어온 이는 사전 예고 없이 가끔씩 들르던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었다. 자, 모두들 앉으시오. 그는 일제히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한 사람들에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알란도 쓸데없이 튀지 않으려고 테이블 주변의 빈 의자들 중 하나에 얼른 궁둥이를 붙였다.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법. 부통령이 앉으라고 하자 끽소리 않고 지시에 따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 부통령은 수석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에게 연구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다시 벌떡 일어선 오펜하이머는 약간 당황하면서 저쪽 구석에 앉아 계신 알란 씨께서 지난 얼마 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문제, 즉 어떻게 하면 원자폭탄의 폭발을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알란 씨의 아이디어는 아직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나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대표해 저 오펜하이머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으며 석 달 안에 폭발 실험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리 트루먼이 테이블을 한 바퀴 빙 둘러보자 모두들 자기도 같은 의견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련한 로이스 중위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이윽고 부통령의 시선이 알란에게로 향했다. 알란 씨, 보아하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인 것 같구려.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요기 좀 하고 싶은데 알란 씨도 함께 해주시겠어? 예전에 프랑코 장군의 경우도 겪은 바 있는 알란은 뭔가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면 곧바로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공통점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알란은 이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다만 초대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군소리 없이 부통령의 뒤를 따라갔다. 수석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는 안도한 동시에 뭔가 슬픈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트루먼 부통령은 로스앨러머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그가 즐겨 찾는 멕시칸 레스토랑의 홀 전체를 통째로 예약했다. 건물 안 곳곳에 배치된 10여 명의 경호원을 제외하면 식당 안에 마주 앉은 부통령과 알란 두 사람뿐이었다. 경호 책임자는 알란이 미국 시민이 아니며 부통령과의 독대 허가를 받기 전에 몸 수색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트루먼은 알란 씨는 비록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오늘 미 합중국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애국적인 기여를 했다며 경호 책임자의 경계의 말을 물리쳤다. 해리 트루먼은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대신 부통령 전용기 에어버스 2 편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회백질 척수염 치료를 위해 머물곤 하는 조지아주 휴양소로 날아갈 작정이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자신에게 직접 듣고 싶어 하실 테니까. 내가 음식을 주문할 테니 알란 씨는 음료를 주문하면 어떻겠소? 트루먼은 알란에게 포도주 리스트를 건네며 쾌활하게 제의했다. 그러고 나서 레스토랑 수석 웨이터에게 타코, 엔칠라다, 옥수수 또디아, 그리고 각종 소스 등을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주문했다. 음료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수석 웨이터가 정중하게 물었다. 테킬라 2병 주세요. 알란이 주문했다. 해리 트루먼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식사 후에 테이블 밑에 뻗어버리고 싶은 거냐고 물었다. 알란은 아닌 게 아니라 자신은 미국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스웨덴의 슈납스만큼이나 화끈한 독주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만일 부통령께서 이 자리에 술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신 우유를 주문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오, 천만에. 난 한 번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요. 트루먼 부통령이 이렇게 대꾸하고 수석 웨이터에게 레몬과 소금도 잊지 말고 가져오라고 당부했다. 3시간 뒤 두 남자 사이에는 어느덧 해리와 알란이라는 친밀한 호칭이 오가고 있었다. 국제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술 2병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실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장면이었다. 알란은 자신의 농가 뒤 자갈채취장에서 한 지역 유지가 어떻게 콩가루가 되었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해서 프랑코 총통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는지 들려주었다. 또 해리 트루먼은 알라그자에서 일어나려 애쓰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흉내를 내어 알란으로 하여금 배꼽을 잡게 하였다. 이처럼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데 경호 책임자가 부통령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말했다. 카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부통령이 혀꼬부라진 소리로 대답했다. 카카와 단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야, 이 친구 이제 보니 험프리 보카트하고 되게 닮았는데 안 그런가 알란? 카카. 경호 책임자가 당황해하면서도 애원하듯이 말했다. 오케이, 좋아, 좋다고. 그래,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부통령은 짜증을 내며 웅얼거렸다. 카카, 루즈베트 대통령 카카 때문입니다. 그래, 그 늙은 염소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부통령이 낄낄대며 물었다. 대통령 카카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카카.